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혼돈의 연금 개혁 속에 탁월한 해법을 제시해 주실 진짜 연금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영주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금 박사 이영주인데요. 박사는 아니고요. 네, 실제 박사학위는 없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관련된 1인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연금에 관련된 정보와 여러 가지 유익한 상식들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 안 그래도 대표님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데스크 분들이 아니 본인의 연금을 저한테 아까 막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잘 좀 막 얘기해서 전달해 달라고 막 그렇게. 알겠습니다. 점점 이제 관심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까지는 뭐 주식 부동산 방송 많이 보셨겠지만 앞으로는 연금을 더 많이 관심 있게 보실 겁니다. 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현재 이제 연금을 둘러싼 개혁 논의가 이제 한창이더라고요. 뭐가 문제고 조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자면요. 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개혁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이게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현재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금이 고갈된 상태,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줘야 되니까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 고갈의 원인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 후하게 만들어졌어요. 1988년도에 국민연금 처음 시작됐을 때 납입하는 보험료가 소득의 3%였어요. 근데 나중에 노후에 받는 연금은 소득의 70%를 줘요. 한 달에 3만 원씩 내면 나중에 7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제도예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얼마 못 살겠지. 이런 생각으로 뭐 많이 받아도 뭐 한 5년, 10년 받으면 돌아가시니까 그랬는데 우리 사회가 갑자기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다단계 구조처럼 밑에서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내주면 받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역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가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야 될 사람은 줄어들고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이 받아가는 구조. 이런 전체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서 지금 국민연금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개혁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뭐 좋은 방향으로 개혁되지는 않을 거고, 과거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개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가 떨어지잖아요, 표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밀려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정부는 그럼 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네,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어차피 이걸 기금 고갈을 막는 거니까 그러려면 더 내라. 네. 첫 번째, 두 번째 덜 받아라. 세 번째 늦게 받아라. 이런 거예요. 더 내라, 덜 받아라, 늦게 받아라. 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지금 전부 지금 받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받는 사람은 이미 다 냈어요. 그죠? 이미 또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 네네. 지금 저는 내고 있는. 그렇죠. 20년, 30년 남아있는 젊은 세대에게 더 이제 불리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대가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개혁 방향이 더 내라. 이걸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늦게 받아라. 요것도 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받는 금액을 줄여라.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 저항이 크니까. 그래서 더 내고 늦게 받더라도 받는 금액은 현행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리는 방향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나는 적게 가져가는 구조. 내가 많이 받으려면 저기를 깎아야 되는 구조. 이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한 거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되는 거죠. 지금 나이 들어서 연금을 받거나 조만간 받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후한 연금이 되지만 그렇게 많이 받아감으로써 앞으로 받아야 될 젊은 세대에게는 더 부담이 커지는 구조.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내가 이 다음에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2030 세대 뭐 국민연금 혜택 뭐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해 드려야 돼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려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국민연금 원금 못 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설마 그렇겠어. 뭐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그 가성비를 분석해 보면 지금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적게 내신 분도 있고 많이 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적게 내신 분들은 가성비가 좋아요. 국민연금이 좀 이렇게 소득지분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낸 돈 대비 최대한 10배까지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7배 정도를 받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건 현재 기준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받을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내는 보험료는 지금 현재 월급의 9%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12%, 15%, 18%까지 올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안은 15%를 올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도 낸 돈에 거의 더블 가까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는 돈은 올라가고 있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성비가 떨어지겠죠. 제가 계산해봤더니 앞으로는 실제로 젊은 세대분들은 낸 돈 받기도 쉽지 않겠다. 물론 아주 오래 산다면 받겠지만 얼마나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되나? 한 100세 이상 사셔야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받는 시기도 지금은 현재 63세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64세가 되고 그다음에 또 65세가 되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65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연금 받는 시점까지 늦어진다. 그러면 안 그래도 많이 못 받는데 이거는 늦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중 삼중 악재가 겹쳐서 설상가상. 그래서 우리 젊은이 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빨리 좀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내가 낸 돈 대비 큰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이거 뭐 국가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무슨 국가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국가도 잘못은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출산율 저하, 고령화 이런 구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연금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취업, 교육, 사회 전반에 다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구 구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일본도 사실 좀 비슷한 네. 구조고 그럼 이런 연금 제도가 우리와 가까운 뭐 일본 혹은 뭐 미국 이런 노후 대비 상황이 조금 어떤지 네.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일본은 2004년도 벌써 한 20년 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라고 하죠. 그거를 거의 한 18%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충격을 완화했고요. 사실 뭐 국민 성향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막 쓰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약간 검소하게 사시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의 반발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공적 연금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지만 거기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401k라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하게 가입하는 걸 제도화해왔고 거기 본인이 추가로 불입해가지고 연금을 불입했는데 이 401k에 적지 않은 부분이 우리나라 좀 생각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돈 생기면 전부 집 사지만 미국의 401k는 대부분 다 주식 시장에 많이 투자했거든요. 근데 뭐 주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S&P, 나스닥, 다우존스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401k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원금의 2~3배 이상의 수익을 내셨어요. 사실상 이렇게 뭐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은 많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줄었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공적 연금도 점점점 이제 어려워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뭐 연금도 뭘 투자했다가 주식이 올라야지 뭐가 올라가지. 좀 오히려 지금 뭐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잠깐 올랐다 떨어졌지만, 지난 10년간의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이거는 무슨 뭐 박스 것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투자에 대한 개념도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뭐 한번 막 실패하고 나면 왜 다시는 안 해 막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문화로 인해서 실제 우리나라는 연금에 대한 그 재원 자체가 많이 쌓여있지 않은 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공적 연금 개혁도 빨리 좀 시급하고, 그 다음에 개인 스스로 자기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연금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준비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현재 30대, 40대, 또 50대 이렇게 좀 세대별로 노후 준비에 대해 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다고 보실까요? 연령별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려봐야 30대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30대한테 연금 준비하라고 얘기하면 하시겠어요? 안 해요. 기본적으로 30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생각하고 하고 있는 애가 이상한 애야. 아니 당장 결혼도 해야지, 집도 사야지, 뭐 이 돈도 없는데 무슨 노후 준비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생기면 일단은 뭐 어쨌든 뭐 투자를 하든가 뭐 저축을 하든가 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없는데 무슨 노후 준비예요. 그래서 사실 30대의 노후 준비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선진국의 30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래서 내가 뭐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라 월급에서 띄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하시면 돼. 또 뭐 퇴직금 내가 뭐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알아서 싸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만 제대로 준비하면 되고, 개인연금도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뭐 연금저축, IRP, 좀 연말쯤 되니까 이제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그냥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해. 추가로 더 할 생각 하지 마, 그냥. 네. 그럼 이제 40대는? 이제 40대쯤 되면 슬슬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난 이제
노후는 어떡하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일할 기간이. 네. 그래서 사실 연금을 준비하기 가장 좋은 나이대가 40대 중반이에요. 이때는 생각도 좀 있고 좀 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돈도 좀 여력이 있죠. 소득도 올라가고 뭐 애들 조금 크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실 때 그때 이제 내가 국민연금 얼마나 있는지 퇴직금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개인연금 준비하면 되는데 개인연금도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특히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같은 거,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다 한도가 있거든요.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해. 그러니까 국가가 세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 한도 내에서만 찾아보셔가지고 내가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연금도 준비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되고요. 자, 50대가 됐으니 50대. 50대 준비하려고 하면 사실 빠른 시점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는 뭐 집도 사고 애 키우느라 정신 없었으니까. 근데 50대가 되시면 대부분 다 돈이 조금씩은 있으세요. 하다못해 집도 있는 거고 뭐 투자도 좀 하고 계시고. 자, 그럼 50대에 할 생각은 뭐냐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연금으로 쉬프트 전환하는 겁니다. 뭐 젊을 때야 매달 얼마씩 내 가지고 꾸준하게 모으는 게 하는 거지만 나이 들면 그런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뭐 일시납 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집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관심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좀 약하니까 그런 걸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서 특히 이 40, 50대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건강한데 60, 70대, 7, 80대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항상 고민하실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있건 뭐 집이 몇 채가 있건 관계없이 이 자산이 언젠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경제방송이니까 많이 보실 텐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내가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펀드 변경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거를 지금 40, 50대니까 하지. 이걸 나중에 70, 80대 해가지고 영감 화면이 잘 안 보이고 화면이 안 보이고 막 들리지도 않고 그죠? 막 주식은 막 실시간으로 막 변하고 있는데 내가 팔아야 되려고 클릭을 딱 하려는 순간 이미 끝나버린 거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걸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후 준비를 하니까 노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들은 보험 가입을 안 하는 대신 이걸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네, 이게 뭐 연금과는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제 노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보험을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보험이 너무 많아. 왜냐면 뭐 여기저기서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2, 30만 원은 기본이고 많은 사람들은 100만 원씩 나가요.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해요. 특히 보험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보험 증권 약관에 정해 놓은 질병에 걸려야 줘요. 내가 예를 들면 뇌출혈 보험을 가입했는데 뇌경색이 걸렸어. 그럼 다른 병이기 때문에 같은 뇌질환인데 안 주거든요. 또 뭐냐면 만기 이내에 걸려야 돼요. 내가 80세 만기에 가입했는데 80세까지는 안 걸렸고 81세에 걸렸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내가 걸려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 많이 가입했는데 배우자가 걸렸어. 그러면 안 되니까 배우자 또 가입을 해야 돼. 나 가입해야지, 배우자 가입해야지, 뭐 자녀도 가입해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좋은 보험이 나면 또 새로 리모델링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되게 부담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에 안 걸리면 그렇죠. 날아가요. 뭐 아이러니 하지만 보험 많이 가입하면 병에 많이 걸려주는 게 좋은 거잖아.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좀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꼭 보험은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현재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다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기본적인 보험을 가입하시고 추가적인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의료비 통장으로 준비하셔라. 오히려 부자들은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험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통장에 100억 있는데 진단금 1000만 원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고 오히려 자산 형성에 더 하신다는 거죠. 또 오히려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더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산은 줄어들고 보험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험을 추가로 하시는 것보다 의료비 통장을 돈을 따로 모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의료비 목적으로 쓰셔라. 그러면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 거니까 어떤 병에 걸려도 누가 걸려도 언제 걸려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병에 안 걸리면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건강보험 지금 현재 그 운영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 국민의료보험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료저축계좌라고 Medical Savings Account라는 MSA라는 제도를 이미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지금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보험료가 많이 나가니까 그걸 하지 말고 따로 의료 목적으로, 의료비 저출 목적으로 돈을 모으자. 이런 거 해라 그러고 가만 놔두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지원해야 되겠어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국가가 줄 수 있는 혜택은 세제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IRP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잖아요. 똑같은 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연금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연금 계좌고 의료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의료비 계좌예요. 그래서 의료비 계좌로 내가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씩 꾸준하게 저축을 했다? 그럼 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거죠. 오, 좋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에 내가 의료비가 필요할 때 거기서 뺐으면 되는 것이고 국가는 대신에 의료비 목적으로 뺐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부자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산을 불려가고 서민들은 여유가 없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가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 뭐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부분 혹시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연금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세요. 아니 솔직히 그래. 연금 없어도 돼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연금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연금이 없어도 평생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55세 되면 농사 퇴직하고 그만둡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농사 지었어요. 평생 일을 했기 때문에 소득 중단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55세, 60세가 되면 회사를 나가줘야 돼요. 난 나가기 싫지만. 그렇죠. 그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잘리는 거거든요. 이걸 좋은 말로 은퇴, 퇴직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뭔가 소득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소득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할 수 있으면 계속 일하시면 돼요. 근데 일이라는 것이 내가 몸이 아프면 점점 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노후를 대비해서 국가가 만들어낸 사회적인 시스템이 바로 연금이고 제가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주변에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100% 행복해요.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이 행복한 이유를 보니까 무슨 뭐 강남 압구정동에 살고 돈이 많고 이게 아니라 연금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노후를 보내시는 분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누구냐?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은 사람들. 다 불행해졌어요. 그 공무원 연금 있는데 일시금 받아가지고 노후를 불행하게 보시는 분들 자식들이 맨날 아버지 욕해요. 아니 다른 집 아버지들은 다 공무원 연금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괜히 일시금 받아가지고 연금도 없이 살아가지고 내가 용돈 줘야 된다고. 사실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일시금 받았겠지. 맞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서로에게 안 좋은 결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후를 연구하면 할수록 연금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목돈 가진 사람은 점점 어려워져 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젊을 때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주식 불리고 부동산 불리고 이런 것만 하지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가라도 공적연금을 잘 만들어줘서 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퇴직할 때 보니까 어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지금 세대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보니까 연금이 뭐 200~300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괜찮네.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만 사실 앞으로의 세대는 그 공적 연금이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국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스스로 준비해야죠. 제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국민연금의 문제를 자꾸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글렀는데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뭐 배우자하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 막 하면 그럼 싸움이 해결이 돼요? 계속 싸움이 깊어지죠. 그럼 방법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 잠깐 나가서 차 한잔 할까? 그럼 나가서 커피숍 가가지고 좋은 커피숍 가서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소리 지를 수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풀리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본질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연금의 문제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연금의 문제를 사적연금, 개인연금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연금을 더 국민들이 잘 준비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 좀 부족해도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적연금, 개인연금을 우리나라는 조금 더 지원해서 이걸 많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도움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 국민연금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국민연금에 대해서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내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이것이 현명한 해결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연금 준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박사님이 그 100-500이라고 네. 100대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네. 이걸 제가 봤거든요. 네. 사실 근데 한 달에 500만 원이면 꽤 진짜 큰 돈인데 네. 월 500만 원 받는 삶이 누구나 가능한가요? 그렇죠. 제가 100-500, 아이디도 100-500이고 아. 홈페이지도 100-500이에요. 이걸 만든 게 벌써 한 7, 8년 됐거든요. 그때 제가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안 된다. 500만 원 너무 크다. 이거 어떻게 만드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500만 원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또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정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동차 한 대 굴리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자동차 기름값, 뭐 유지비, 세금 이런 걸로 몇십만 원 들어가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우리 의료보험도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만 내요? 실손보험도 내잖아. 실손보험. 또 집 갖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돼요. 재산세, 뭐 종부세까지 가지도 않아요. 재산세도 몇십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용들만 합쳐도 적게 들어가야 100만 원, 많게 들어오면 150, 200인데 여기에 먹는 거, 입는 거는 포함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돈 벌 때는 잘 못 느끼지만 밖에 나와서 이제 돈 벌지 않고 정말 돈을 까먹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2, 300만 원 그냥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사실상 뭐 여행도 잘 안 다니셨고 뭐 핸드폰도 잘 안 쓰시고 영화도 잘 안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문화생활비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또 그쵸. 다들 즐기고. 젊을 때 여행했는데 퇴직하고 나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여행 안 다녀요. 더 가고 싶어요. 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최소한 2, 300, 3, 400은 갖고 있어야지 노후가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어떻게 만드냐?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10억이라는 부동산과 월 500만 원의 연금은 가치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야, 집으로 한 10억 정도는 마련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야, 10억 가지고 살 집이 어디 있니? 10억 가지고 부족해. 더 마련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월 500만 원 노후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많이 준비해? 가치는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고방식이 집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10억 가지고는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연금은 관심이 없으니까 크게 보이는 거죠. 국민연금만 꾸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연금 지금 퇴직하신 분들은 뭐 150, 200 받지만 아무리 못 받아도 내가 국민연금 꾸준하게 준비하면 100에서 150은 받습니다. 맞벌이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맞벌이 하면 곱하기 2예요. 그러면 그냥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한 집에서 200에서 300이 받습니다. 퇴직금. 직장 생활을 옮기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다 써버리고 이러면 퇴직금 안 남지만 그냥 내가 좀 더럽고 치사해도 뒤에 가서 좀 욕하면서 에이 김 부장 그렇게 20, 30년 다니고 나면 퇴직금이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이 쌓여요. 그것도 노후에 연금으로 바꿔서 받으면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벌이 하면 2배예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 뭐 개인연금보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국가가 하라는 만큼만 조금씩 하시면 거기서도 한 달에 한 50만 원, 100만 원 나옵니다. 국민연금 100에서 150, 퇴직금 한 100만 원, 개인연금 또 한 50만 원 이렇게 따지면 1인당 한 2, 300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하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 머리를 때리며 가입해야 하는 개인 연금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다고 해요. 어떤 연금이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거는 그냥 강제로 의무가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스스로 가입하지 않아도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스스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5, 60대가 되면 내 스스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 좀 약간 대가리 때리면서 필요하다고 해줘야 그때는 맞으면서 가입하니까 내가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이 중에 들면 이제 이게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1년에 납입하는 금액이 IRP까지 하시면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환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납입할 때는 세금 환급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들이 있어요. 세제 혜택도 좋지만 결국은 세제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수익이 많이 나야 되잖아요. 10년, 20년 부었는데 원금밖에 안 된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한 6%대, 7%대를 최저 보증하는 연금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제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이렇게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시죠.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6%, 7%의 수익을 어디서 내냐? 근데 이 상품이 그 수익을 내는 구조를 보니까 외부에서 막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지만 이 수익을 줘요. 그럼 연금으로 안 받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 혹은 중간에 필요하다고 인출에 뺏으시는 분들, 상품 만든 회사에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6%, 7% 수익을 주니?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해지한 사람한테 뺏어서 주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서 들었던? 네,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이미 한 18세기에 그 이탈리아에서 고안된 연금 형태인데 톤틴 연금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연금을 가입하거나 투자 상품을 가입하면 이것이 뭔가 투자를 통해서 외부에 수익을 가져와서 수익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톤틴 연금의 구조는 그거보다는 가입자들끼리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연금을 받아가야 될 사람이 10명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씩 드리거든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셔. 그럼 9명이 남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9명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살수록 유리해지는 구조가 되죠. 버텨야 승자네요. 그렇죠. 네. 과거에 톤틴은 이렇게 사망을 담보로 했는데 지금은 톤틴형 연금들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건 조금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해지를 담보로 해서 해지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이것도 결국은 버텨야. 그렇죠. 다만 이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는 목적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죽 써서 남 주는 거다. 일반인들은 사실 개인연금 준비하라 그러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 조금 쉽게 좀 구조화를 해서 성향별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3층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게 있죠. 근데 개인연금이 좀 어려운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됩니다.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제 적격 연금, 연금 계좌라고 하죠. IRP, 연금 펀드, 연금 저축. 그다음에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 이걸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각각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말에 세금을 너무 많이 토해낸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것 중심으로 가시면 되고 주부라든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지만 신고되는 금액이 작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연금저축 IRP를 가입을 해도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낸 세금이 없으니까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납입할 때는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보험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현행법상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 민감하신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내가 열심히 자산 불렸는데 나중에 거기서 연금 받으려고 보니까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나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세제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이걸 운용해서 수익을 또 잘 내야 되거든요. 대신에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연금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최저보증 연금처럼 연금 수령 조건하에서 일정한 수익을 보증하는 연금도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상황이 좀 보수적이다.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같은 경우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뭐 각 세대별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ETF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퇴직금이 통장에 한 1,000만 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이번엔 전기차 ETF, 무슨 여기다 무슨 배터리 ETF 이거 막 샀다가 팔았다가 하시는 분이 계셔. 이거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전략을 다시 수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상을 보면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죠. 두 개는 같은 육상 종목이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운동이죠. 그렇죠. 쓰는 근육도 다르고 훈련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하실 거라면 100m 달리기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연금은 장기 투자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100m 달리기를 뛰어. 이거 못 가죠. 자, 이러면 사실상 한 500m, 1000m만 가면 지칩니다.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지금 뭐 연금 가지고 이것저것 운영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나라가 떨어져가지고 포기하고 있어요. 연금은 장기 운영 전략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1, 2년 보시는 것도 아니고 5년, 10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 자산, 우량 펀드, 우량 ETF에 투자하셔가지고 buy and hold. 사서 묻어두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다 IRP에 돈이 있거나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가입하신 분들의 얘기고 퇴직연금 중에 DB형 있잖아요. DB형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가 운영할 필요가 없죠.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예요. 퇴직금을 올리는 방법이 뭡니까? 오래 일해. 그러니까 오래 일하면 돼요. 또 하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죠. 연봉을 올려야죠. 근데 내가 뭐 맨날 그 일하니까 일 안 하고 핸드폰으로 오늘 주식이 또 얼마야 파란색 빨간색 이런 사람은 잘려요. DB형 퇴직금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오래 일해라. 아까 공무원 얘기를 해주시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네. 막 후회했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웬만하면 국민연금 뭐 조기 수령하지 말라 이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네. 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을 내가 개시하는 연령 뭐 63세, 64세, 65세 이때 받는 건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내가 정상적으로 받을 연령보다 5년 먼저 받을 수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5년 늦게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해요. 5년 먼저 받는 걸 조기 수령이라고 하고 5년 늦춰 받는 걸 연기 연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찍 받으니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합니다. 5년 먼저 받게 되면 30%를 감액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늦춰 받으신 분들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려드려요. 7% 수익 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걸 1년 해주는 겁니다. 그럼 5년 늦춰 받게 되면 7.2 곱하기 5, 36%를 더 줘요. 좀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조기 수령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지만 이건 빨리 폐지해야 되는 제도다. 이건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 제도다. 왜냐하면 연금을 빨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당장. 근데 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깎아버려요. 6%씩 후려치는 겁니다. 근데 늦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유 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국민연금 안 받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놔뒀더니 5년 후에 36%를 더 올려주는 거야. 더 준대. 물론 일찍 받는 사람에게 깎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율 자체의 폭이 너무 기울기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고 국민연금밖에 없다. 그럼 일찍 받아야지. 근데 은행 통장에 1%, 2%짜리 통장에 몇 천만 원 놔두고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거는 잘못된 개념이다.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국민연금 너무 많이 받으면 뭐 세금도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나오니까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적게 받아봐야 내가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혜택을 받거나 뭐 세금을 적게 내는 이 기간은 길어야 2, 3년이에요. 내 노후 30년 중에 2, 3년 잠깐 혜택 보려고 내 평생에 받을 연금을 깎아버려. 이건 소탐 대실. 그런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까 내가 받을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챙기시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깎이는데 네.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정상 개시 연령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해서 받는데 소득이 있으면 받는 금액이 최대 50%까지 깎여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의 A값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이거든요. 그게 지금 한 28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소득 이하로 있으시면 감액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상이 있으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과는 약간의 갭이 있다는 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감액 당하면서 연금을 받지 마시고 차라리 연기하시는 게 낫죠. 늦추는 게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다 나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 안에서 이제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노후에 열심히 일해서 다른 소득을 만들어내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깎아버리고 노후에 집에서 놀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다 주고 이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아마 뭐 한 1년, 2, 3년 내로 조정될 거니까 제가 보기엔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연금 저축 계좌를 2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연금저축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연금이잖아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거든요. 55세라는 기준이 있어요. 잘 모르시면 55세까지만 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연말정산에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는 소득이 있으면 납입을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나이가 90인데 임대소득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들어와. 이분들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내가 연금을 더 준비해가지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계좌를 충분히 활용해서 계속 세액공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계좌에다 계속 불입하면서 세액공제 받고 있잖아요.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제 혜택도 받아야 되지만 연금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좌 A라는 계좌에서 내가 연금을 수령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납입을 할 수 없어요.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고 싶지만 납입을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방법이 없냐? 계좌를 또 하나 만드시면 돼요.
지금까지 납입해온 계좌는 수령하는 계좌.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매년 뭐 500만 원, 600만 원 불입을 하면서 거기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이렇게 되면 혜택도 받으면서 연금도 받는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두 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인연금 준비가 미비했을 때 노후에 직격탄을 맞는다. 개인연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안 하시는데 네. 공적 연금이 부족하신 분들, 특히 뭐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퇴직금도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개인연금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노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낼 건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먹을 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확보되지 않으면 빚이 늘어나는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후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금을 해라 말아라 하기 전에 내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한 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는 반드시 연금으로 준비해야 된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까지 해서 이런 연금을 좀 확보하시는 걸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노후가 되면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아까 많이 얘기를 해주신 부분인데 100-500, 이 연금 500만 원 받는 삶 정확하게 이것부터 좀 준비해라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주시자면 생각부터 바꾸세요. 저도 이제 연금에 대한 방송 많이 했는데 네. 주식 얘기하면 구독자가 막 들어. 부동산도 얘기하면 막 들어. 부동산이 그렇죠. 네. 근데 연금 얘기하면 줄어. 저는 사실 이렇게 뭐 방송 나와서 하라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송도 얼마나 구독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관해서는 최고로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분야, 부동산 분야의 일반 유튜브보다 구독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 구독자 늘리는 거? 뭐 그거보다 우리 사회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한 비결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을 제가 책에 썼고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 내가 첫 번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돼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활동력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노후에 목돈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당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통장에 1억 있건 10억 있건 관계없이 보이스피싱은 바로 한 번도 당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노후에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을 지켜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그 요양원에 계시는 99세 할머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연금을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신대요. 손주들이 매주 찾아와, 매주. 찾아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냐? 할머니 200살까지 사세요. 평생 나오니까. 그죠? 그 돈 가지고 할머니가 다 쓰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손주들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노후에 목돈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고 불안하고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연금을 한 달에 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는 것이 가족들 위해 더 좋은 거고 자녀들도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켜내야 할 목돈을 쌓아갈 것인지 아니면 연금을 많이 준비해서 정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것인지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뭐 워낙 많은 이제 상담을 해보셨을 텐데 안 그래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부장들이 연금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퇴직을 아무래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노후 이제 앞두고 가장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상담을 해보시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소득의 감소. 적어도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뭐 회사 돈으로 밥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법인카드 쓰기도 하고 뭐 기름값이 대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드는데 퇴직하고 나면 이제 모든 돈이 다 내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왜 회사 다닐 때는 법인카드로 기름 넣으면 막 엑셀도 빨리 밟고 브레이크도 대충 막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내 돈으로 기름 넣잖아. 그럼 이제 정석주행 막 조심히 하고.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을 버는데 내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을 쓰는 시간은 뭐 평일 저녁도 사실 피곤하니까 집에 가잖아요. 주말에는 잠깐 쓸까? 그렇죠. 근데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하루 24시간, 1년 360을 전부 돈 쓰는 시간이에요. 나갔다 하면 돈이야. 진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어도 돈이야. 그렇죠. 그 못 나가고 집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이제 퇴직을 앞두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거든요. 이번 달 25일까지는 월급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 25일부터 월급이 안 들어와. 이거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퇴직은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걸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려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연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 이후에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평생 일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뭐 평생 현역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에 일할 수 있으면 거기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 소득이 없어도 내가 소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보람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특히 남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평생 직장에서 일한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또 일해야 돼? 또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이야기 자체에 얼마나 잘못된 패러다임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되어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왜 일이 싫을까요?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 느껴서. 그 힘든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보면 영화배우 이순재 씨가 있어요. 80이 넘으셨어. 그분이 내 연기는 너무 지겨워. 나 60세가 되면 퇴직해서 다시는 연기 안 할 거야. 이제 나 쉬고 싶어.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러냐? 나는 평생 연기하다가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 맞아요. 아니, 도대체 그분에게 일은 무엇이길래 평생 하고 싶은 것이고 나에게 일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들고 빨리 퇴직하고 싶은 것일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는 남의 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남의 집 일. 삼성전자를 다녀. 삼성전자 다니면 뭐예요? 이재용 대감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삼성 배지 막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시는 분 계셔. 삼성 배지. 이게 삼성 배지가 뭔지 아세요? 이재용 대감 댁의 노비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뭐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해. 야, 넌 어느 대감 댁 노비니? 나는 구대감 댁인데. 나는 허대감 댁이다. 야, 우리 대감님 잘해주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의 재능은 다양합니다. 뭐 운동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노래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요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난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 딱 입사하는 순간 일은 정해져요. 재무, 마케팅, 생산, 제조, 뭐 영업 딱 그 모든 회사는 업무가 정해져 있잖아. 그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이 일타건사에서도 저희가 만나뵀던 다른 강사님이 일이 진짜 너무 바쁘셔서 힘이 든데 네. 사실 힘은 들고 바쁘지만 자기는 힘들다 느끼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주셨던 얘기가 왜냐하면 내 통장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그럼요. 보이니까. 네. 근데 저희는 고정적으로 그냥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니 일을 조금 조금 오늘은 조금 덜해도 뭐 해도 똑같이 그냥 그 월급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노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해 주신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조선시대 노비하고 지금 노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조선시대 노비는 젊을 때는 장작을 폐기시킵니다. 힘이 있으니까. 대신에 나이 들면 마당을 쓸게 시켜요. 일을 좀 덜 시키더라도 자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노비는 55세가 되면 잘라버립니다. 이게 퇴직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60세 퇴직해가지고 이제 또 한 번의 인생 2막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해야죠. 내가 이 지구상에 온 이유가 뭡니까? 이재용 대감님 시키는 일 하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빠져 있으신 분들은 퇴직한 이후에도 나는 말이야 이재용 대감댁 임원이었어. 맞아요. 이런 거 자랑하고 살아.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는 인간 이용주, 인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그것이 꼭 사회를 위해서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보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그걸 준비하셔야지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5개만 준비하면 노후가 편안하다. 사실 이 5가지는 이제 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우리가 연금 지금 현재 우리 3층 연금 하지만 5층 연금까지 다 있거든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초연금도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에 7명한테 국가가 한 달에 32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네. 기초연금도 잘 한번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잘 준비하시고 퇴직금도 잘 준비하고 개인연금도 준비하고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진 건 집밖에 없다? 그럼 집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집담보로 연금 받는데 이거라도 자식한테 주고 가야지 라는 생각에 주고 가야지. 또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주택연금 못 받으시면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소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내가 널 그렇게 키웠는데 나한테 용돈도 못 주냐 그런 거고 자식 입장에서는 처음에 준다 그래 줬는데 몇 번 주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 또 여기 주면 여기 집도 줘야지. 양쪽에 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빼먹으면 또 서로 싸워. 그죠?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그냥 내가 집밖에 없다면 이 집 담보로 주택연금 깔끔하게 받고 가시면 돼요 그냥. 그럼 자식은 자식 인생, 내 인생. 그죠? 자, 그래서 이 5층 연금을
잘 활용하셔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 대표 노후 준비물이 부동산. 부동산 많이들 참 얘기를 하시는데 박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부동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동산이 좋게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부동산이 좋고 싫고는 두 번째 문제고 제가 진짜 부동산 전문가들도 동의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부동산, 집을 많이 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의 자산의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 자산의 특징은 자산의 본질 자체가 묶이는 자산이에요. 돈이 묶여버려. 왜냐면 집을 사면 안 나옵니다. 우리 경제라는 것이 순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을 사가지고 내가 10억 가지고 집을 딱 사버리면 거기 묶여버리고 나오잖아. 수십 년 동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번 사기 시작하면 돈이 묶여버리면 우리 경제에 돈맥 경화가 이루어져요. 우리 사회를 지금 건강하게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 과거에 우리가 성장기에는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제일 좋은 게 저축이었어요. 돈을 모아서 재산이 형성돼야 가게도 뭘 할 수 있고 국가도 뭘 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저축이 미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계속 처박아 놓으면 국가가 안 돌아가. 우리 사회를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소비예요, 소비. 그래서 누군가 돈을 써줘야 돈이 계속 순환이 되죠. 그래야지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야지 고용이 활성화되고, 그래야지 취업이 활성화되고, 사회가 잘 돌아가는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선순환 구조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많이 사게 되면 결국은 돈이 묶여서 기업이 문제가 생기고, 소비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고용이 문제가 생기고, 취업이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제도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돈 가진 부자들에게 유리해져요. 일반 서민들은 1억짜리, 2억짜리 집에 살지만 그들은 수십억짜리 집에 살기 때문에 그 집을 더 사게 되면 돈이 더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지만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결국 쓰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연금 나와. 뭐 하겠어요? 한 달 내내 썼는데 월말이 됐는데 아직 통장에 300만 원 남아있어. 뭐 하겠어요? 쓰겠죠. 이거 또 쓰는 겁니다. 뭐 기부를 하든 뭐라든 계속 쓰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죽을 때까지 1,000만 원씩 나오는데 뭐가 고민이겠어요. 자, 그래서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생각이 좋아지고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나 취업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국가에서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 부자들이 감세가 되고 결국은 세수가 안 고친다? 이런 초보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연금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쓰잖아요. 자, 그럼 내가 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받아가지고 밥 먹어. 밥 먹으면 거기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름 넣어. 기름 넣으면 유류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담배 펴. 뭐 개별 서비스 내야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의 세금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지난 30년간은 모으고 불리는 것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쓰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사회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시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를 위해 집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뭐 내가 살 집은 당연히 있어야죠. 에어비앤비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 한 채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집이 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건 아니면 저기 지방에 있건 상관없죠. 내가 살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특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이제 뭐 서울만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생망.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러려고 하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 물가가 오르고 급여가 줄어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개천에서 용이 나요, 안 나요? 요즘 시대에는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죠. 그러니까 개천에서 부자가 되기 용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용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워져요. 자, 근데 개천에서 용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려면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요. 내가 학원을 다니건 뭐 투자를 하건 뭘 하건 결국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용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돈이 어디로 가? 지금 부자에게 가요.
최근에 젊은이들 얘기를 해드릴까요? 지금 집값이 서울 시내 집값 평균이 10억인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요? 불가능하죠. 근데 얘네들이 부자가 되고 싶잖아. 집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뭐예요? 주식. 안 되잖아. 주식 뭐 10%, 20% 벌어가지고 언제 집을 사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가는 거야? 코인으로 가는 겁니다. 왜? 코인은 지금 100원짜리 코인이 갑자기 10,000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코인 사태를 2년간 겪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코인에 몰빵했던 젊은이들은 다 날렸어요. 누가 돈 벌었어? 권도영만 벌었잖아요. 결국은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연구하면 돈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줄었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전된 거예요. 그럼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누구한테 갔어? 부자에게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자에게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실 게 뭐냐면 사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2023년 현재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앞으로 부자가 되기 글렀어요. 안 돼요.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지금 이미 부자가 됐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잖아. 그럼 인생이 불행한 거야?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항상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빈곤층으로 살고 있는 거지. 어렵게.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집에 만족하면서 또 내 일에 만족하면서 내가 연금을 준비하면서 나만의 행복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냥 남들과 관계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관점을 이제는 조금 더 과거처럼 어떻게 하면 불려야지, 모아야지, 남들을 이겨야지 이런 관점으로 가지 마셔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질 뿐이다. 라는 걸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 노후 적정 생활비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아까 500만 원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시점에 따라 다르겠죠. 또 지금 가치와 미래 가치는 다를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월 500만 원은 목표로 잡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는 일정한 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뭐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학 갈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잡아야 뭐 인서울 못하더라도 근교라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뭐 외곽에 사신다면 좀 낮춰도 되겠지만 적어도 서울 경기에 사신다면 500만 원 정도 목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목표로 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내가 무슨 연금으로만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안 되면 일하시면 돼요. 지금 특히 노인 일자리도 많이 있거든요. 한 달에 뭐 사실 그냥 소일 하시면서 50만 원, 100만 원도 벌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당장 뭔가 내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못 하시는 것이 뿐이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직을 하고 나면 이 젊을 때 가졌던 내 직함 대신에 이제 다른 걸로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역시 이제 기자 대신 뭐 다른 저로 살아가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어머니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42년생이세요. 81세 지금이시죠.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어요. 지금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편입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경기도 안산에 계시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동네에 한글 문맹자들이 계세요. 할머니들. 그분들에게 한글 가르쳐주는 강사로 일하고 계세요. 멋있으시네요. 좀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득도 만들어내시고 본인 일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또 즐거움도 많이 얻으시고. 그럼요. 80대 할머니가. 여러분들은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추석, 얼마 전도 추석이었는데 추석 때 우리 어머니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저기 추석인데 얼굴 한번 보셔야지. 우리 어머니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 뭐라세요? 바빠. 아니 왜 바쁘세요? 우리 어머니 딱 항상 하신 얘기가 중간고사 기간이야. 논문 써야 돼. 수업 준비해야 돼. 어머니가 이렇게 사회활동하시고 본인이 정말 가치 있는 일 하시느라고 바쁘시기 때문에 본인도 행복하고 누가 제일 행복해? 자식. 며느리가 제일 행복해. 그러네. 노후에 우리가 뭔가를 할 것인가 해서 많이 고민하시는데 물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또 뭔가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필요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재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재능을 재능 기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소득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으면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노후 준비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노후에 퇴직, 일은 그만두고 쌓아놓은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것이 노후에 대한 생각이신데 이거는 노후를 연구하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후일수록 일이 있어야 하고 노후일수록 소득이 필요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주변에서 보시면 제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의 화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연금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다 짚어보고 전 기억에 남는 게 연금이 나를 지켜주는 것 이 얘기 해주신 거랑 마지막에 그 어머님 말씀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자극이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